네. 자, 다음 문제. 382페이지의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 자, 할부 판매, 과세거래죠? 답이 1번이네요, 그러면. 상품을 할부로 팔았다. 부가가치세 과세해야죠. 네, 그런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고 어제 말씀드렸죠. 사업을 통째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 그건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면 그 재고는 새로 인수받은 사람이 판매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거니까. 그게 사업의 포괄적 양도예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에다가 그 상품 다 합쳐서 얼마 해가지고 사업을 넘기는 거, 거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로의 제공, 이건 용역의 제공이 아니니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재화의 담보 제공,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은 공급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1번 과세가 돼야 되겠죠. 다음 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것은, 너무 쉽네요. 1번이죠. 1번. 여러분 쉽게 맞출 수 있죠?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다. 근로를 제공하는 거에 부가가치세가 있나요? 여러분 근로를 제공하고 나서 근로자는 무슨 세금을 냅니까? 근로소득세를 내게 되죠. 부가가치세 내지 않아요. 근로소득세라는 걸 내더라. 그래서 1번 부가가치세 과세가 아닙니다. 2번 현물 출자. 이건 공급으로 본다 그랬죠. 출자를 돈으로 하면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출자를 돈으로 하면. 그런데 건물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럼 건물을 파는 걸로 봐야 돼. 왜? 그 건물 지을 때 매입세 공제 다 해줬잖아요, 국가가. 근데 건물을 가지고 운영을 안 하고 어디다가 출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배당금 받으려고. 그러면 파는 거다 이거야, 파는 거. 그래서 현물 출자는 과세가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그 다음에 거래처 판매 장려 물품을 제공한다. 거래처에 판매 장려품 주는 거, 우리 특별한 공급에서 이거 공급으로 본다 그랬죠? 과세됩니다.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용역의 제공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을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바로 용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돼요. 4번은. 용역의 공급은 과세가 되죠. 자, 1번만 뭐가 돼요? 과세거래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어느 것인가 이랬습니다. 자,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했다. 이 말은 뭐냐? 세금을 안 냈더니 국가에서 공매를 해버렸어요. 내가 세금을 안 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을 국가가 팔아버렸어. 그게 공매죠. 여러분들 자동차세 안 내면 그런 거 여러분들 동네에서 보셨나요? 저는 뭐 가끔 봤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어느 날 제가 이제 차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차 옆에 뭐가 딱 붙어 있어. 이천 시청에서 붙여놨더라고요. 귀하의 차는 여기서 어디로 움직이지 말라고. 내일 이거 뭡니까? 끌어간다 이런 거 안내장 붙였어요. 내일 끌어다가 공매합니다. 자동차세를 엄청 안 냈나 봐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끌어다가 그것을 강제로 공매해가지고 그 돈을 뭡니까?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부가가치세 과세할까요? 안 합니다. 조세물납은 과세하지 않아요. 다음 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보법에 따른 수용 절차에서 수용 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담는 것.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 이게 법률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사무실 앞에 도로가 너무 좁아.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4차선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도시계획이 형성이 의결이 되어가지고 도로를 넓히는 바람에 우리 사무실을 포함해서 다른 점포까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거기에 수용이 돼. 수용이라는 건 뭐예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그걸 사버리는 거예요. 수용. 그래서 사면은 이제 우리 건물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건물을 만약에 10억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 부가가치세 1억을 내야 되느냐 이거예요. 안 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로부터 수용을 당해가지고 이런 법률에 의해서 수용을 당한 것은 판매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과세가 아닙니다. 1, 2번 다. 3번 교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네,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거래. 교환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상품과 상품, 재화와 재화를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건 부가가치세 과세됩니다. 교환하는 거. 우리 회사에서 무슨 그 차량을 주고 우리 승용차를 주고 다른 회사로부터 화물차를 받았다. 이게 바로 교환 거래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용차를 판매한 걸로 봐야 돼. 승용차를. 그렇죠? 또 거래방, 상대방은 화물차를 판매한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래서 3번이 과세입니다. 4번 건설 용역의 무상 공급이다. 어제 여러분들 용역에서 우리가 용역의 공급이냐 재화의 공급이냐를 잘 구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재화의 무상 공급 과세한다고 그랬죠. 맞죠? 재화. 자,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제가 이걸 A라는 사람한테 무상으로 줬어요. 이 사람이 돈이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무상으로 줬습니다. 80만 원짜리라고 볼까요? 그러면 8만 원 세금은 내가 내야 돼. 왜?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면 과세니까. 그런데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가 아니에요. 용역의 무상 공급. 그러니까 건설이 용역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건설을 무상으로 했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 근데 용역의 무상 공급 중에서 여러분 과세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사업용 임대 부동산을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그것만 우리가 임대가 이게 용역이거든요. 임대가 용역이에요. 그런데 사업용 임대 건물을 말이죠.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 빼고는 전부 다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다음 중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골라 봅시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개인의 스마트폰을 수입했대요. 수입하는 경우는요. 개인이든 사업자든 무조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 2번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다. 이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죠. 여기서 과세라는 것은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거예요.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소득세하고 관련이 있지 부가가치세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작업복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작업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자가소비로 보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그 복리후생적인 거는 예,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어제 쭉 열거된 거 있었죠? 예. 사용인이 뭐예요? 종업원을 말하는 거예요. 종업원에게 작업복, 작업모, 안전화, 또 뭡니까? 체육대회, 예? 또는 뭐 생일날, 직원들 생일날 이렇게 예, 선물로 회사 상품이나 제품을 주는 거, 이런 건 복리후생적으로 봐서 과세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라번 볼까요? 사업자가 폐업을 할 때 남아있는 재와 매입세 공제분. 자, 재고가 남았어요. 그런데 폐업을 해버렸네. 더 이상 물건을 안 판다 이거죠. 근데 매입세 공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가만 안 있는다 그랬죠. 그 남아있는 재고는 사업자가 다 소비한 걸로 간주를 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과세. 폐업 시 잔존제어라 그래요. 과세. 그 다음에 마번, 은행이 건물을 매각했다. 자, 어제 우리가 어떤 걸 배웠냐면은 계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공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건물을 파는 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예,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아 먹는 그런 돈을 자금 운용으로 해서 운영하는 금융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금융업에서 건물을 왜 팔겠어요? 예, 지점을 이제 옮긴다든가 지점을 폐쇄한다든가 할 때 팔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런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행이 과세 사업자이면 과세로 하고, 예. 건물이 과세 제화니까. 은행이 면세 사업자이면 면세로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은행하고 보험회사는 뭐예요? 면세 사업자예요.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여러분 은행에 가서 돈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예, 부가가치세 얘기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런 은행에서는 부가가치세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고 또 뭐 대출을 받고 할 때 부가가치세 붙었다는 얘기 들어보질 못했을 거예요. 금융과 보험이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면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건물을 매각하면 과세가 아니고 면세가 된다 하는 거 어제 기억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발적으로 이따금씩 판매를 하는 경우에 그거는 원래 주사업이 면세 사업이면 면세로, 과세 사업이면 과세로 보면 됩니다. 뭐에 대해서? 과세 재화를 공급했을 때. 자, 그러면은 두 개밖에 안 되겠는데요. 1번이 답이죠. 1번 가라. 네, 5번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6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랬습니다. 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여러분 찾아보세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 특허권을 양도, 건물로 현물 출자, 건설업자가 건설자재를 전부 부담하는 것. 네, 거기 보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게 하나 있어요. 김수진 씨, 어제 동영상 들었죠? 못 들었어요? 오늘 꼭 들으세요. 조미소 씨, 어느 것이 재화의 공급이 아닐까요? 4번이죠? 4번은 뭐냐? 제가 그랬죠? 건설업은 무조건 뭐라고요? 용역이에요. 용역. 건설은 무조건 용역. 자재를 건설업자가 부담했든 안 했든 그것은 상관없어요.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의 공급이다. 따라서 6번 질문이 뭐예요? 재화의 공급이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바로 건설업이죠. 4번. 다음에 7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이랬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볼까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맞죠?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업의 포괄적 승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그래서 1번은 맞았습니다. 2번 조세물납.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했다. 돈 없어요. 물건으로 납부했어요. 조세물납. 조세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맞죠? 예. 3번 사업자가 민사 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우리가 일반적인 경매라면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일반적 경매가 뭐죠? 자, 내가 무슨 뭐 옷을 판매하는 인터넷상에서 옷을 판매하는 사업자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내가 신상품을 딱 거기다 내놨어요. 우리 회사에서 옷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옷 여성의 뭐 바지 뭐 치마 뭐 해가지고 이거 5만 원부터 이제 최하 5만 원부터 이제 경매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5만 5천 원에 사겠다. 나는 5만 8천 원에 사겠다. 해서 최고 낙찰가를 딱 찍은 사람한테 그 옷을 파는 거. 이거 우리가 경매 방식의 판매예요. 그거 정상적인 일반적인 매매 행위입니다. 공급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과세를 해요. 근데 이건 보세요. 경매가 무슨 법에 따라 경매했다잖아요. 민사 집행법. 예, 민사, 형사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들? 예, 민사 다툼이다. 그러면 뭐 재산이라요, 재산. 그래가지고 사업자가 민사 집행법에 따라서 경매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했다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사업을 하다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든가 아니면 외상을 줬는데 개인 사업자인데 그 외상을 뭐 안 갚았다든가 약속을 안 지켰다든가 이러면 거래처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예. 우리 회사 뭐 건물이 있으면 건물 소송 걸어가지고요. 예, 재판 걸어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경매에 붙일 수가 있어요. 예. 그것이 바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경매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안 봅니다. 예, 오죽이 돈이 없으면 돈을 못 갚아가지고 지금 회사 건물이 날아가는 판인데 거기에다가 부가가치세까지 국가가 걷어들이기는 좀 잔인하죠. 예. 아니 사업하다가 이제 사업이 잘 안 풀려가지고 회사 건물이 지금 강제로 강매가 됐는데 거기다 부가가치세도 10% 내라 그러면 여력이 없을 거다. 아마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안 봅니다. 옳지 않은 건 3번이네요. 본다 했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경매라는 보기가 나오면 민사 집행법에 따라서 경매인지 일반 경매인지 그건 잘 보셔야 돼. 예, 일반 경매는 그건 부가가치세 붙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은 맞았겠죠.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취득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게 사업상 증여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공급, 즉 간주 공급에 정리를 할 때 우리가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에게 말이죠. 증여했다는 거 뭐예요? 그냥 줬다는 거예요. 그냥 주면 세금 안 받았을 테니까 부가가치세 안 받고 그냥 줬으니까 과세를 안 하느냐?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동네에 마트가 하나 들어왔는데 마트에서 막 현수막을 광고를 막 합니다. 뭐 10월 25일 날 오픈을 하는데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추첨을 해서 1등 뭐 TV 한 대, 2등 뭐 냉장고 한 대 뭐 이런 식으로 경품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마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경품 줘야 되죠. 예, 우리 마트에서 파는 냉장고를 주는 거야. 그 돈 안 받고 줍니다. 그러나 마트 사장님은 뭐를 내야 돼요? 그 냉장고가 가령 100만 원짜리다 한다면
100만 원 내야 세금 10만 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에 내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TV도 마찬가지. 경품 같은 거 할 때 어떤 회사는 세금을 요구하는 회사도 있어요. 경품 당첨됐는데 부가가치세는 당첨되는 분이 좀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부가가치세 내라고 이렇게 하면 좀 황당할 거예요. 당첨된 사람은 아니 왜 내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지? 원래 사업자가 내는 겁니다. 사업자가 내는데 자기는 이제 큰 인심 쓰니까 내가 이 고객한테 100만 원짜리 그냥 주는데 이 사람한테 세금 좀 달라고 그러면 뭐 되지 않을까? 뭐 달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세금 주고 그거 사다 팔면 돈이 훨씬 더 남으니까. 네,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세금을 달라 하는지 이해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사업상 증여로 해가지고 이 사장이 세금은 내야 되니까 뭐 그거 이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8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 네, 자 상가 임대 이거 용역이죠. 과세됩니다. 1번이 답이네요. 1번이 답이에요. 상가 임대 과세돼야죠. 근데 2번 건설 용역의 무상공급. 아까 그랬죠.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가 아닙니다. 3번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은 용역이 아닙니다.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데 용역의 수입은 이거 과세하기 너무 어려워요. 용역의 수입. 그래서 과세 안 합니다. 용역 수입하는 거 과세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우리 회사가 말이죠. 우리 회사가 저기 말이죠. 미국에 있는 무슨 회사하고 어떤 거래를 해야 되겠는데 미국에 있는 미국 회계법을 잘하는 미국 회계사 자문을 받아야 되겠어. 미국 회계사.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회계사한테 자문 받으면은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자문료에 대해서. 그런데 미국에 있는 회계사한테 자문을 받아요. 그게 바로 용역의 수입이에요. 용역의 수입. 그러면 그 과세를 한다 그러면 자문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걸 가서 자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할까? 근데 재화의 수입은 통관이라는 절차가 있잖아요. 물건이 딱 우편, 소포 이런 걸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인이 가능해. 이건 포착이 분명히 되는 것인데 이 용역이라는 것은 애매하다 이겁니다. 그것을 세원을 포착하려고 이 공무원을 동원하고 이러면은요 뭐보다 뭐가 더 크다 그러죠. 세금 거들려다가 비용이 더 들어가. 그런 짓은 안 하겠다 이거 국가가. 애매한 것은 이것은 그냥 포기. 그래서 용역의 수입은 과세하지 않더라 하는 거 여러분 알아두세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논의가 좀 있었는데 옛날에 6세 이하의 아마 그때인 것 같아요. 그때인가? 네, 무슨 복지 정책을 쓰려고 하는데 내가 어느 정책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복지 정책을 예를 들어서 좀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해당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주장이 있었고, 그냥 다 주자.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연구기관에서 다 줄 때 다 준다고 봤을 때 1년의 예산이 가령 10조다라고 해볼까요? 10조. 아니다. 걸러내서 줘야 된다. 해보니까 11조가 든다는 거예요. 아니 걸러내는데 왜 돈이 더 드느냐 했더니 그걸 걸러내는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인력 투자가 그렇게 많이 돼야 돼. 일을 그만큼 해야 돼. 걸러내려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경제라는 게 그랬죠. 인풋보다 아웃풋이 항상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국민에게 주고자 하는 복지 예산이 주고자 하는 건 10억인데 그거 오히려 제대로 하기 위해서 더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9번 문제 볼까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찾아보세요. 틀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틀린 것 어느 것인지. 옳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현효원 씨. 옳지 않은 게 뭘까요? 다 맞았는데 하나가 틀렸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자, 몰라도 좋아요. 자, 그러면 1번. 자, 윤유원 씨. 1번은 어때요? 1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것은 용역이다. 가공만 해줬어요. 맞아요? 1번? 응? 어제 우리 이거 읽었었는데,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임가공 사업이라고 그래. 임가공 사업자. 예, 임가공 사업자의 경우에는요, 재화의 공급일 수도 있고, 용역의 공급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 임가공 사업자가 자재를 조금이라도 부담하면 그게 재화의 공급이 돼요. 그런데 용역의 공급이 되는 경우는 뭐냐?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뭐 봉투 접기 이런 얘기 했죠. 예. 봉투 갖다 주면 거의 접어만 주면 돼. 그러면 내가 그냥 그 용역만 거기 투입한 거잖아요. 내 일만. 예? 앉아서 이게 접었으니까. 그런데 그 봉투에다가 내가 우리 회사에서 끈도 사다가 끈도 달고 거기다 뭐 또 갖다 붙이고 스티커도 뭐 붙였다. 그러면 내가 그건 자재를 사가지고 거기다 더 붙인 거죠. 그것은 재화의 공급이에요. 네? 몇 번? 3번. 네, 3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자, 2번은 뭐예요? 자,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원래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용역의 공급이 아니지만 여기 특수관계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배우자 아니면 자기 형제, 자기 자녀, 네, 이런 특수관계인을 말하는 겁니다. 맞았어요. 2번. 용역의 공급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밑에 거는 세무 자문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했대요. 우리가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공급으로 안 본다. 3번이 틀린 거예요. 4번은 맞았어요. 상표권이 뭐예요? 무형자산이죠. 대여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빌려주는 거잖아요. 상표권을 대여하면 용역의 공급이요. 상표권을 양도하면 뭐야? 재화의 공급이다. 네? 상표권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그래서 이건 대여했으니까 용역의 공급이 맞습니다. 3번이 틀린 거예요. 다음 10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옳은 것 찾아보세요. 옳은 것. 네, 옳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옳은 게 하나 있는데 찾았나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금재진 씨 어제 강의 녹화 들었습니까? 요 10번 답 아시겠어요? 옳은 거? 응? 2번?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이다? 아니라고 그랬죠. 고용관계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근로계약이에요.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어? 왜?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뭐 나는 다른 것도 맞는 거 옳은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으면 그러면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응? 왜 웃었어요? 아니?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옳은 그러면 1, 2, 3번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볼까요?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것은 수입이다. 보세구역은요 아직 통관이 안 된 상태예요. 수입은 국내로 들어와야 되거든. 국내로. 근데 보세구역은 국내가 아닙니다. 예.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은 아니에요. 이제 국내로 그러니까 이 보세구역이라는 이 보세구역이 뭐냐면 면세구역.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항구에 가면 이제 보세구역이라는 것은 아직 통관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수입을 하려면은 일단 보세구역에다가 외국에서 들어온 배에서 물건을 내려가지고 보세구역에 싸놔요. 그래가지고 서류를 다 준비해서 무슨 뭐 검사해야 될 것 같으면 이제 무슨 방사능 검사도 필요하면 방사능 검사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이게 통관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통관 가능해 해서 통관이 되면 그게 이제 수입이 되는 거예요. 보세구역에 아직 있는 것은 아직은 수입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은 아까 말했죠. 고용관계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직원을 채용한 것이지 용역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사업을 위하여 타인에게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그랬죠. 아니 보지 않아야죠. 예. 견본품이라는 것은 우리 샘플이란 말이죠.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거래처에다가 샘플을 주는데 거기에다가 과세를 할 수가 있나요? 안 합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4번은 맞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과세 사업을 위해서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자동차 유지를 위하여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봐야 된다. 이게 무엇인고 하면은 어제 제가 이 어떤 업종을 가지고 말씀드렸냐면 택시 회사, 렌트카 회사, 자동차 운전학원, 그 다음에 그 현대자동차와 같이 자동차 제조 판매하는 회사 그런 회사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예, 그런 회사다. 자, 과세 사업을 위해서 생산했어요. 과세 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현대자동차가 판매하려고 소나타를 만들었어요. 그게 과세 사업을 위해서 생산한 소나타예요. 그런데 이거를 비용용 소형 승용차로 쓰고 있어. 이게 뭐냐? 현대자동차는 만들어서 출하시켜가지고 고객한테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쓰고 그걸 몰고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공급으로 봐야 돼요. 현대자동차가 자기가 자기에게 판매한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 부가가치세 내라 이겁니다. 소나타 2천만 원이면 200만 원 부가가치세 내라. 그리고 니들이 업무용으로 쓰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과세 사업으로 생산했으면 반드시 팔아야 돼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그러면 다른 회사 자동차 사서 쓸 수는 없잖아요. 자기 자동차 쓰죠. 그런데 대신 뭐를 하고 써야 돼요? 부가세 내고 쓰면 된다.
그것도 마찬가지. 이거 또 운전학원도 얘기 들었죠? 예, 운전 교습용으로 소나타를 샀어요. 운전 교습용으로. 그런데 그걸 운전 교습용으로 해가지고 수업료를 자꾸 벌어들여야 이게 매출세액이 발생을 하는데 그 운전 교습용으로 사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직원들 업무용으로 이렇게 시내 왔다 갔다 하는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공급으로 봐서 부가가치세 납부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어제 간주공급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자가공급 안에 들어있었죠 이게. 예.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화의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 자,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해야죠. 맞았습니다. 장기할부 판매 이거가 좀 특이했죠. 예, 여러분 제가 공급 시기 설명할 때 제가 이 특별히 이 장기할부 판매를 여러분에게 좀 잘 기억해 줘야 된다. 장기할부 판매하고 중간 지급 조건부, 그러면 몇 번 나누어서 지급해 주는 거, 우리가 기성고라고 그러죠. 기성고. 얼마나 작업을 했느냐, 그 진척도에 따라서 나누어서 결제하는 거. 이런 경우는요, 인도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예요. 그러니까 장기할부 판매를 만약에 3년 할부로 팔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5천만 원짜리 어떤 기계를 3년 할부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인도를 오늘 했다. 10월 22일 날 했다. 그러면 5천만 원을 전부 다 오늘 공급 시기로 보고 세금을 오늘 내야 되느냐? 500만 원을 아니다 이겁니다. 장기할부 판매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것을 5번으로 나누어서 받기로 했다면 그걸 5번 낼 때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돼요. 이건 사업자니까 낼 때가 아니라 그걸 입금 받을 때 5번으로 나누어서 받잖아요. 그것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인도되었을 때 아닙니다. 일반 할부 판매는 인도되었을 때가 맞아요. 일반 할부는 뭐예요? 1년 안에 할부하는 거. 근데 장기 할부는 1년을 초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잘못됐습니다. 3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그렇죠. 가공 작업이 끝났다고 해서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가공된 재화를 인도해야 공급 시기로 보는 거 맞습니다.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은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수출재화는 선적일이 공급 시기다. 2번이 틀렸어. 다음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가 잘못 연결된 것은 장기할부 판매, 아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게 맞아요.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계속적 공급, 이것이 바로 장기할부 판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계속적 공급이 뭐가 있어요? 전기, 가스 이런 것이라 그랬죠? 이것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이라는 것은 수출품을 국내 업체 간에 거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맞아요. 왜 수출인데 선적일이 아닙니까? 아까 그랬죠? 내국 신용장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는 이 마우스를 만드는 회사, 수출하는 회사는 서울에 있는 A라는 상사, 무역 상사. 그러면 무역 상사가 우리 회사에서 만든 이 마우스를 사가지고 수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회사하고 서울에 있는 A 무역 상사 간의 거래가 무슨 거래냐?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품의 거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조해서 A 상사에다 팔면 A 상사는 그걸 수출할 거예요. 그럴 때는 영세율을 적용해요. 국내 업체 간의 거래인데 수출품이니까. 그래서 이게 내국 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거래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화 인도가 맞고. 그러면 틀린 게 뭘까요? 4번이네. 무인 판매기, 즉 자판기는 말이죠. 공급 시기를
재화를 인도하는 때로 정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자판기에서 물건을 며칠 날 빼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 판매기에 의한 재화의 공급의 공급 시기는 언제였어요? 현금을 꺼내는 때. 기억나시죠? 이게 좀 특이하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현금을 꺼내는 때.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이게 법률이 뭐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 것 같지만 우리 부가가치세가 우리 일상에 우리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사실은. 예, 우리 소비자가 다 내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부가가치세를 여러분이 쓰고 뭐 하는 거 대부분 다 부가가치세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내가 부담을 했는데 내는 건 사업자가 내기 때문에 잘 못 느껴. 예, 잘 못 느껴요. 다음에 13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네, 또 공급 시기 문제예요. 현금 판매, 외상 판매 모두 인도되는 때입니다. 장기할부 판매 아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했죠. 맞았고.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용역 이것도 완성도 기준 조건부 용역이라는 용역의 경우라는 것은 장기할부 판매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니라 완성도 기준이기 때문에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틀렸어요. 내국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선적일. 예. 내국 물품을 수출한다는 건 외국으로 수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선적일 또는 기적일.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그래서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용역이나 장기할부 판매나 같은 거예요. 뭐가? 공급 시기가 같아. 예. 이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14번 문제가 많이 남았네요. 아니구나. 예, 이거 다 풀고 쉬는 시간 가지면 되겠네. 3개 남았어.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번 맞았습니다. 앞으로 뒤에서 세금 계산서 또 배울 거예요. 우선 알아주세요. 세금 계산서는 언제 교부한다? 공급 시기에. 2번 중개 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한 공급 시기는 수출 재화의 선적일이다. 맞죠? 예. 그 다음에 3번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시기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예, 통상적으로 용역의 공급 시기라는 것은 그 일이 끝나는 거예요. 예,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근데 장기적인 건 아니죠. 여기 아까 용역 하나 나왔어요. 여기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용역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 용역은 대체로 예를 들면은 도로공사 같은 거예요. 아니 도로 건설. 응? 예. 그러면 건설업이잖아요. 건설업. 근데 도로를 건설하는데 5년이 걸려. 5년. 그러면 영무의 제공이 끝나는 때 여기서 말하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시기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것을 그런 조건으로 하게 되면은요. 완성도 지급 조건부 용역으로 하지 않고 도로 건설하는 거 이런 것들을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그러면 건설회사가 너무 어려워져요. 왜냐면은 도로를 건설하는데 5년이 걸린다고 볼까요? 그러면 5년간 돈 한 푼도 못 받고 계속 건설만 해야 돼. 그리고 건설 다 끝나고 한꺼번에 이제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버틸 수 있는 건설회사가 몇 개 없어요. 네, 왜냐하면 5년 동안 계속 인건비로 나가죠. 그러면 회사는 전부 건설회사가 돈을 엄청나게 저축해 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설을. 그러기 힘들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용역이라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런 게 있고 그러나 그런 거 빼고 나머지는 영무의 제공이 일반적으로는 완료되는 때다. 알아두시고. 그러면 뭐가 옳지 않아요? 4번인가요? 외상 판매 후 공급 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그렇지. 틀렸지 이게.
외상이든 현금 판매든 공급 시기는 언제입니까? 외상이든 현금 판매든 공급 시기는 언제라고요? 인도하는 때. 예. 인도하는 때입니다. 그럴듯한 외상 판매 후 공급 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그럴듯하다고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외상 판매도 인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다음 15번.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공급 시기 문제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1번.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네, 어제 여러분들 간주임대료 계산 제가 샘플로 하나 해봤죠? 네? 간주임대료 계산.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료 계산하는 거 제가 이자율 해가지고. 자, 그러면 그 간주임대료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까? 틀렸죠? 예. 용역 제공이 완료된다는 것은 전세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이 끝나야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은 공급 시기가 말이죠, 한 번밖에 없잖아요. 예. 뭐 3년 계약을 했다. 그러면 용역 제공이 완료된다면은 그 3년 계약이 끝나야 되는데, 그러면 간주 임대료 3년에 한 번만 내면 된다. 한꺼번에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는 언제로 본다고 그랬어요? 과세기간 종료일이에요. 과세기간 종료일. 네? 그래서 개인 사업자 같으면 6개월에 한 번씩, 법인 사업자 같으면 애정 신고를 하니까 3개월에 한 번씩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 시기가 된다. 옳은 거 찾는 거죠. 예, 그러면 1번은 틀렸고요. 2번 중간 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2번. 예, 2번이 잘 설명했죠? 조금 전에 앞에 문제에서 이거 나왔었죠? 예, 2번이 맞았다. 3번은 틀렸겠죠?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무인 판매기에서 재화를 제공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가 아니라 무인 판매기는 현금을 꺼내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폐 없이 잔존 재화는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때가 공급 시기가 아니고 언제가 공급 시기죠? 폐 없이 잔존 재화는 언제를 공급 시기로 봐야 돼요? 폐업하는 때. 폐업하는 날. 예, 폐업하는 날 소비한 걸로 보는 거예요. 폐업하는 날. 그래서 4번도 틀렸다. 다음 마지막 문제죠. 16번.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장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공급장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국내 거래인지를 판단하고 과세권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맞습니다. 2번.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공급장소이다. 맞아요. 3번.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가 공급장소다. 맞아요. 4번. 용역의 공급장소는 용역 제공자의 주소지다. 아니죠. 용역의 공급장소는 용역이 제공되고 제공되는 장소예요. 예. 그 사람이 주소지를 공급장소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용역이 제공되는 위치, 그 장소, 거기가 공급장소가 돼야 되겠죠. 4번이 틀린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재화의 공급이냐 용역의 공급이냐 과세냐 과세가 아니냐 등 또 공급 시기에 관한 거 이제 깔끔히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를 공부하겠습니다.